199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대저택에서 한 여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손꼽히는 최고 재벌의 아내였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화목한 가정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그녀가 어느 날 아침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듯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 수천 명이 동원되고 전국적인 수사가 벌어졌지만 그 어떤 단서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납치나 밀항을 의심했고 심지어는 스스로 잠적했다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살던 집 뒷마당, 차가운 흙 아래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우리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6년 뒤 밝혀진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외부 침입자도 원한 관계에 있던 비즈니스 라이벌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매일 아침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녀의 옷을 세탁하며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쉬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욕망과 탐욕이 빚어낸 이 끔찍한 비극은 2005년 말 우연한 계기로 시신이 발견되면서 비로소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한국 최고의 자산가 중 한 명이었던 박 회장의 부인 이설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외모와 온화한 성품으로 사교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박 회장과의 금슬도 매우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주하던 저택은 서울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담장이 높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은 허락 없이 발을 들일 수조차 없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1999년의 어느 가을날 아침, 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고 설희 씨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것이 박 회장이 본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박 회장은 급히 귀가했지만 집안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시던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지갑과 핸드폰, 심지어 외출용 겉옷까지 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다툰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벌가 부인의 실종인 만큼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고 매일같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박 회장의 주변 인물들과 사업 관계자들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혹시 모를 원한 관계나 금전적 갈등을 노린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박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몸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 납치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저택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혈흔 반응 하나 나오지 않았고 가사도우미와 정원사, 보안 요원들 모두 그날 특별한 점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당시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중년의 여성 가사도우미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설희 씨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형사들의 신뢰를 샀습니다. 그녀는 설희 씨가 평소 우울증 기미가 있었다며 가출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종 사건은 서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설희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내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사이 집안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김 씨는 어느덧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식단을 세심하게 챙기고 그의 옷차림을 조언하며 은밀하게 설희 씨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서운 야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과
막대한 재산, 그리고 품위 있는 박 회장의 옆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망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리 씨만 없애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과도한 친절과 유혹적인 태도는 박 회장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박 회장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박 회장에게 그녀는 그저 일 잘하는 고용인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실종 2년째 되던 해, 김 씨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이 새로운 안주인을 들이기는커녕 여전히 실종된 아내만을 그리워하자 김 씨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까봐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결국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돌연 사표를 던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저택의 뒷마당은 침묵을 지켰고 진실은 그렇게 6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김 씨가 처음 이 저택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평범한 가사도우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에 비친 서리 씨의 삶은 단순한 동경을 넘어 지독한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최고급 실크 가운을 입고 정원을 거니는 서리 씨. 그녀가 걸치는 보석 하나가 자신의 몇 년치 월급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김 씨의 마음속에서는 검은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여자는 저런 행운을 타고났고 나는 왜 평생 남의 뒤처리나 해야 하는가? 라는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는 어느덧 내가 저 자리에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위험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씨는 서리 씨의 말투 몸짓, 취향을 몰래 관찰하며 연습했습니다. 서리 씨가 외출한 사이 그녀의 향수를 뿌려보고 거울 앞에서 그녀처럼 우아하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하며 김 씨는 서서히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되는 망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김 씨는 박 회장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 회장이 좋아하는 음식의 간을 맞추는 법부터 그가 퇴근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실내 온도까지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반면 서리 씨와 박 회장 사이에는 교묘한 이간질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서리 씨에게는 박 회장이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근거 없는 뜬소문을 흘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박 회장에게는 서리 씨가 최근 부쩍 사치스러워졌다거나 우울증이 심해져 방 안에서만 지낸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수록 김 씨의 입지는 넓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걱정하는 척하며 양쪽의 비밀을 독점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1999년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기 전 김 씨는 이미 서리 씨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서리 씨만 사라진다면 박 회장이 의지할 곳은 자신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위해 집안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대저택 뒷마당의 구석진 공간. 그곳은 무성한 잡초와 큰 나무들에 가려져 외부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미리 검은 비닐봉지와 삽을 숨겨두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도구로 평소 가사일에 사용하던 도구들을 선택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는 평소처럼 서리 씨에게 차를 대접하며 다가갔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박 회장이 출근하자마자 저택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서리 씨는 김 씨가 건넨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뒤에서 서리 씨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여자가 사라져야 내가 산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리 씨는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 김 씨는 광기에 어린 힘으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대형 검은 비닐봉지에 시신을 넣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뒷마당에 그늘진 곳으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6년 동안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그 깊고 어두운 구덩이는 그렇게 김 씨의 손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뒤 김 씨는 집안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서리 씨가 마시던 찻잔을 닦고 바닥에 작은 먼지 하나까지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 회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 회장이 귀가해 아내를 찾을 때 김 씨는 오히려 당황한 척 연기하며 아내의 실종을 함께 걱정했습니다. 사모님이 오후에 잠시 산책을 가신다더니 아직 안 돌아오시네요 라는 그녀의 거짓말은 경찰 수사의 방향을 외부 실종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서리 씨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했고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녀를 충직한 가사 도우미로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회장의 아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김 씨는 서리 씨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자신이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박 회장에게 서리 씨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김 씨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옆에서 위로를 건네도 박 회장의 눈은 항상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김 씨를 여자로 보기는커녕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 씨의 유혹적인 손길과 과도한 친절은 박 회장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 씨의 초조함은 커져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대가가 고작 이것뿐인가 하는 자괴감과 시신이 언제 발견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서리 씨가 사라진 그날 밤부터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평소 따뜻한 빛이 감돌던 거실은 차갑게 식었고 박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저택에는 매일같이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루미놀 용액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며 혈흔을 찾았지만 김 씨가 이미 광적으로 청소해버린 탓에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형사들이 수사하는 내내 옆에서 차를 나르고 그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형사들에게 우리 사모님이 평소에 마음이 여려서 걱정이었어요.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어디론가 떠나신 건 아닐까요? 라며 자발적 가출 쪽으로 수사의 방향을 유도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은 김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 너무나 순박하고 사모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충직한 고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저택의 CCTV를 분석했지만 사건 당일 정문을 나간 차량이나 인물 중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뒷마당은 워낙 넓고 숲이 우거진 데다 평소 보안 요원들도 정해진 구역만 순찰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녀는 시신을 매장한 뒷마당 구석진 자리에 일부러 잡동사니들을 쌓아두고 그 위에 화분 몇 개를 올려두어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김 씨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화분에 물을 주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납치범의 연락도 없고 서리 씨의 신용카드나 통장이 사용된 흔적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건은 점차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 씨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박 회장의 마음을 얻어 이 집의 실질적인 여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슬픔에 빠져 식사를 거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회장님이 기운을 차리셔야 사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웃으실 것 아닙니까? 제가 사모님 대신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설희 씨가 평소 입던 스타일과 비슷한 옷을 사입고 그녀의 화장법을 흉내내며 박 회장의 시야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김 씨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이후 박 회장은 더욱 폐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김 씨가 준비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에게 김 씨는 그저 아내의 실종을 상기시키는 불편한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설희 씨만 없으면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박 회장의 마음은 오히려 죽은 듯이 굳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박 회장이 무언가 눈치를 챈 것인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저택의 복도에서 설희 씨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며 김 씨의 정신은 서서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실종 1년이 지나자 세간의 관심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대담하게 박 회장의 침실 근처를 배회하며 유혹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귀가한 박 회장에게 김 씨는 노골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감히 누구 자리를 탐내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말입니다. 박 회장의 눈에 비친 자신은 그저 천한 하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김 씨는 깊은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노는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 직감한 김 씨는 만약 자신이 이 집을 떠나게 되면 뒷마당에 묻힌 비밀이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까 고민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시신이 부패했을 것이고 혼자서 그 작업을 다시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이 집을 나가는 연기를 해서 의심을 피하자고 말입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건강이 나빠져 고향으로 내려가 쉬어야겠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일말의 미련도 없이 그녀의 퇴직을 수락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1999년의 비밀을 땅속에 묻어둔 채 실종 2년 만에 저택의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원히 누구도 찾지 못할 거야. 저곳은 이제 나의 무덤이자 그녀의 무덤이니까. 저택에 육중한 정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하며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그 거대한 대저택의 압박감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챙겨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완전히 잊은 듯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뉴스에서 실종 사건이나 미제 사건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 없었잖아. 이제 사람들은 그 여자를 잊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가 완벽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김 씨가 떠난 평창동의 대저택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은 아내 서리 씨가 사라진 그날의 상태 그대로 집안을 유지했습니다. 서리 씨의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화장품들이 먼지가 쌓인 채 놓여 있었고, 드레스룸에는 그녀의 향기가 밴 옷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걸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밤 아내의 옷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해외 유수의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고 유명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리 씨의 시신은 박 회장이 매일같이 바라보던 창밖 정원 뒤편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지형적인 특성이 컸습니다. 저택 뒷마당은 경사가 급한 상이슬과 맞닿아 있었고, 박 회장은 평소 조경 관리에 엄격했지만 뒷마당 구석의 잡동산이 창고 근처까지는 인부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그곳에 시신을 묻고 위에 두꺼운 시멘트 블록과 쓰지 않는 커다란 화분들을 겹겹이 쌓아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덩굴 식물들이 그 위를 덮으면서 그곳은 마치 원래부터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폐허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흙이 씻겨 내려갈 법도 했지만 촘촘하게 심어진 나무 뿌리들이 지표면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방에서 식당을 차려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고 남자를 만나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리 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찢고 나와 자신의 목을 죄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식당 손님 중에 서리 씨와 조금이라도 닮은 여자가 들어오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방으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예민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박 회장이 사람을 보내 자신을 뒤쫓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2005년 초 평창동 저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오랜 기다림은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박 회장은 결국 저택을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저택은 매물로 나왔고 새로운 주인이 결정되면서 저택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되었습니다. 6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뒷문이 열리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베어내기 위해 인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묻어둔 진실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신하고 있었지만 운명의 시계바늘은 이미 그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날, 현장 소장은 뒷마당 구석에 쌓인 쓰레기 더미와 오래된 화분들을 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부들이 쇠지렛대를 이용해 단단히 굳은 시멘트 블록을 들어 올렸을 때 그 아래에서 기이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심하게 변색된 검은 비닐봉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틈으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봉지를 찢자마자 뿜어져 나온 것은 6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아내는 한때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내였고 고귀한 신분이었던 서리 씨가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6년의 침묵이 깨지고 1999년의 비극이 다시 세상 밖으로 호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검은 비닐봉지는 평화롭던 동네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감식반원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조심스럽게 비닐의 겹을 벗겨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땅속의 습기와 압력을 견뎌온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해 있었지만 시신과 함께 발견된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는 이 시신이 누구인지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1999년에 사라진 이설희 씨였습니다. 현장 소장은 벌벌 떠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고 소식을 듣고 요양원에서 달려온 박 회장은 차마 시신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기 있었어? 당신 거기 있었단 말이오? 그의 절규가 저택의 높은 담장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즉시 전담반을 구성하고 6년 전의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 실종이 아닌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설희 씨의 뒤에서 강력한 일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누가 이 견고한 저택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도 모르게 뒷마당에 매장할 수 있었는가에 맞춰졌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당시의 기록은 범인이 집안 사정에 능통한 내부자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저택에 머물렀던 모든 인물의 명단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보안요원, 정원사, 그리고 가사 도우미들. 그 중에서도 유독 수사팀의 레이더망에 걸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 직후 가장 슬퍼하는 척하며 경찰의 눈을 피했던 가사 도우미 김 씨였습니다. 형사들은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2년 만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간 점, 그리고 퇴직금 외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팀에 사모님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수사 방향을 돌리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녀는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살던 곳을 떠나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식당을 처분하고 도주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전국에 수배하고 그녀의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주 중인 김 씨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묻어둔 비밀이 6년이나 지났으니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믿었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은 그보다 훨씬 촘촘했습니다. 형사들은 김 씨가 과거에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을 탐문하던 중 그녀가 술에 취해 언젠가 큰 돈이 생길 것이고 나는 곧 신분 세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허풍을 떨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탐욕에 근거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방도시의 터미널 근처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폐쇄회로 TV를 수백 시간 동안 분석한 끝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버스에 오르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걸음걸이와 체형이 김 씨와 일치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의외로 서울이 아닌 정반대 방향인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식당 일을 돕는 잡부로 위장 취업해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경찰은 형사들을 현지로 급파했고 마을 입구부터 은밀하게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6년 전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가사 도우미의 환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거 당일 김 씨는 식당 뒷마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던 그녀의 등 뒤로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김순정 씨, 이설희 씨 살인사건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목소리에 김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잠시 멈춰 서 있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처럼 그녀가 6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잘 됐네요. 이제야 잠을 좀 잘 수 있겠어.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서울로 압송된 김 씨는 취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앉아서도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힘들 만큼 몸이 건조했지만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는 그녀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이 6년 전의 수사 자료와 뒷마당에서 발견된 물증들을 하나둘씩 제시하자 김 씨는 비로소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모든 걸 가졌잖아요. 나는 평생을 일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그 여자는 아무 노력 없이 누리고 있었다고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와 비뚤어진 피해의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정당방위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처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은 1999년 가을에 어느 평범한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박 회장이 출근하고 저택에 정적만 남았을 때 김 씨는 서리 씨에게 따뜻한 보이차를 내갔습니다. 서리 씨는 평소처럼 김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온화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김 씨의 가슴속 어딘가에 박혀있던 열등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 씨는 서리 씨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를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충동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죽일 계획이었는지 본인조차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장식품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리 씨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이어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고귀한 여인이 자신의 발 아래에 쓰러져 있는 모습에서 처음으로 권력감을 맛본 것입니다. 그녀는 서리 씨가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왔습니다. 6년 동안 수사팀이 그토록 찾았던 범행 도구들은 사실 평소 그녀가 집안일을 할 때 쓰던 지극히 일상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시신을 봉지에 넣고 밀봉한 뒤 평소 자신이 봐두었던 뒷마당의 사각지대로 시신을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평소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곳이라 흙이 부드러웠고 김 씨는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주변을 살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리 씨의 목에 걸려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빼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보석은 나중에 처분할 때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해 시신과 함께 묻어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김 씨는 취조실에서 이 대목을 말하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땅을 다 메운 뒤 그 위에 시멘트 조각들을 얹고 무거운 화분들을 배치해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범행 이후 김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흙을 씻어내고 서리 씨가 마시던 찻잔을 설거지한 뒤 태연하게 박 회장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퇴근한 박 회장이 아내를 찾을 때 김 씨는 사모님이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되네요 라며 가장 먼저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며 서리 씨가 평소 남모를 고민이 많았다며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당시 경찰은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외부 납치범이나 서리 씨의 자발적 잠적만을 쫓았습니다.
김 씨는 취조실에서 박 회장에 대한 원망도 쏟아냈습니다. 내가 2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죽은 마누라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밥 해주는 기계로만 봤다고요. 그녀는 박 회장의 유혹에 실패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2년 뒤 집을 나간 진짜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박 회장이 자신을 아내로 맞아주지 않자 느낀 환멸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을 듣던 형사들은 그녀의 끝없는 탐욕과 뒤틀린 자존감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6년 동안 그 차가운 시신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었는지, 그 광기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있던 날, 평창동 저택 앞은 취재진과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반성보다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의 지시에 따라 6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장식품을 휘두르던 순간부터 무거운 시신을 끌고 뒷마당으로 향하던 동선까지 김 씨의 움직임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시신을 매장했던 뒷마당 구석에 서서 무덤덤하게 삽질하는 흉내를 내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대담함에 소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김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재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가 시신을 묻었다고 지목한 장소 근처에서 감식반이 추가 수색을 벌이던 중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작은 금속 상자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김 씨의 진술에는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서리 씨의 일기장 일부와 김 씨가 박 회장의 서재에서 몰래 훔친 것으로 보이는 인감 도장, 그리고 몇 장의 위조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서리 씨를 제거한 뒤 그녀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치밀한 계획 범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 씨는 그 상자가 발견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서리 씨가 실종되기 전 몇 달 동안 기록한 불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김 씨의 눈빛이 이상하다. 내가 자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음식 맛이 이상해졌다. 그녀를 믿어도 되는 걸까? 라는 글귀들은 이미 서리 씨가 김 씨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리 씨는 김 씨를 해고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정이 많았던 탓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미루다 결국 비극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이 공개되자 박 회장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홀로 느꼈을 그 공포를 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남편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위조된 서류들은 김 씨가 서리 씨의 명의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정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서리 씨를 죽인 뒤 바로 재산을 차지하려 했으나 박 회장의 철저한 자산 관리 시스템 때문에 계획이 차질을 빚자 일단 몸을 사리고 2년 동안 집안에서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방으로 도주한 뒤 사용했던 자금 중 일부가 서리 씨의 비상금 박스에서 나온 현금이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서리 씨를 죽이고 시신을 묻은 직후 주인이 사라진 방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취조실로 돌아온 김 씨는 추가 증거들이 쏟아지자 결국 모든 것을 체포될 당시보다 더 상세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범행 전날 서리 씨가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는 전화를 엿듣고 살인을 결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갈 곳이 없는데 그 여자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려 했다. 는 것이 그녀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서리 씨는 김 씨를 내보내더라도 그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로금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비뚤어진 피해망상과 끝없는 탐욕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안주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김 씨의 범죄 행각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시켜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살인, 시체유기, 절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형사들은 시신이 발견된 그 좁고 차가운 구덩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년 동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그곳에 머물렀을 이설희 씨의 넋을 달래기라도 하듯 그날 저녁 평창동에는 소리 없이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2005년 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평창동 재벌가 부인 매장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려는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는 검은색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마스크를 벗고 예상치 못한 당당한 태도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의 치밀한 계획 범죄와 잔혹한 시체 유기 수법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도 김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김 씨가 오랜 가난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심각한 피해 망상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흐름을 바꾼 것은 김 씨의 직접 진술이었습니다. 그녀는 판사가 발언 기회를 주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처럼 살았고 나는 그 여자가 흘린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반성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비뚤어진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설희 씨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조차 그녀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위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법정안은 그녀의 뻔뻔한 발언에 분노 섞인 탄식과 야유로 술렁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직후 설희 씨의 보석을 챙기려 했던 정황과 위조 서류를 준비했던 점을 근거로 그녀의 심신미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박 회장을 유혹하려 했던 행위들을 언급하며 그녀의 범행 동기가 철저하게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에 기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당시 수사관은 피고인은 체포 직후에도 시신의 안위보다는 자신이 받을 형량과 박 회장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물었다고 진술해 김 씨의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를 증명했습니다. 김 씨는 증언 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박 회장의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난 박 회장은 아내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어깨를 들먹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는 김 씨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진술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이 가정의 미래를 통째로 매장한 것입니다. 6년 동안 내 집 뒷마당에 아내를 두고 나는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박 회장의 절규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며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김 씨가 범행 후 2년 동안 집안에 머물면서 설희 씨의 옷을 몰래 입어보거나 그녀가 쓰던 향수를 뿌리며 박 회장의 침실 근처를 배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가사도우미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밤마다 서리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 씨가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서리 씨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하려 했던 광기 어린 집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서리 씨가 죽은 뒤에도 그녀의 흔적을 소비하며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김 씨 측은 끝까지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녀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고 선의를 베푼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6년 동안이나 유기하여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범행 후에도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 점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김 씨는 마지막까지 박 회장을 바라보며 "회장님, 저를 정말 한 번도 여자로 본 적 없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김 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에게 살인 및 시체 유기, 절도 등의 죄목을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김 씨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과정조차 자신이 주인공이 된 연극의 한 장면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끝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은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통곡했습니다. 6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것은 정의였지만 그 정의가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김 씨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신이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안주인이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서리 씨로부터 훔쳐봤던 사교계의 매너나 말투를 흉내내며 교도소 내에서 마치 귀부인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물품 보관함에는 신문에서 오려낸 박 회장의 사진과 대저택의 정형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신분 상승을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미화하는 심각한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도 자신만의 망상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평창동의 대저택은 사건 이후 그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폐가가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결국 그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의 뒷마당,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 자리는 시멘트로 굳게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사회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 가장 믿었던 고용인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유층 사이에서는 가사도우미나 보안 요원을 고용할 때 신원조사를 극도로 강화하는 풍조가 생겨났고 이웃 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끊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범인과 한 집에서 2년이나 함께 살았다는 끔찍한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면 형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여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고 말했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것은 김 씨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공포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남은 것은 아내와의 행복했던 기억이 아니라 검은 비닐봉지와 차가운 흙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에게도 이 사건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6년 전 실종 당시 조금 더 세밀하게 집안을 수색했더라면, 혹은 김 씨의 미묘한 이상 행동을 잡아냈더라면 서리 씨를 그렇게 오랫동안 차가운 땅속에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매년 서리 씨의 기일이 되면 그녀가 잠든 납골당을 찾아 조용히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범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사소한 탐욕과 질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평창동의 그 저택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정원 너머에서 한 여인의 흐느낌이 들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서리 씨의 눈물일 수도, 혹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욕망에 사로잡힌 김 씨의 망령일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두운 본성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비극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창동 대저택의 침묵 아래 감춰졌던 진실은 결국 차가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씨는 여전히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억울하게 몰락한 안주인인 양 행동하며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잃어버린 자신의 찬란했던 꿈을 아쉬워하는 그녀의 모습은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초상입니다. 박 회장은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투병하다가 끝내 아내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내의 이름으로 된 자선재단에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막대한 부도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그 부유함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살해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마지막까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평창동 저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뒷마당의 구석진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그날의 비극을 위로하듯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한 재벌가의 비극이라는 자극적인 가십 이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매일 마주보며 미소 짓던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심연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가난 때문도 피치 못할 사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통째로 빼앗으려 했던 뒤틀린 열등감과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감사와 배려가 사라진 자리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설 때 인간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이웃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뼈아프게 증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시 부실했던 실종 수사 시스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초동 수사에서 내부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시신이 6년 동안이나 방치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대한민국 경찰은 실종 사건 발생 시 내부 관계자 조사와 과학 수사 기법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리 씨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이들의 심리를 살피고 안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창동의 그 언덕 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의 브레이크가 사라질 때 그 종착역은 언제나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6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이서리 씨가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길고도 잔혹했던 실화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들려드린 1999 연평창동 재벌가 부인 실종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미스터리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